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떻습니까? 이 경기가 나빠지면 다 같이 떨어지죠. 그죠. 이게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 분석의 기초죠. 바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을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예.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름 참 길어요. 길죠. 네,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주식시장 전망할 때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 고점을 치고 최근 9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네. 우리 주가도 작년 6월까지 오르다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면요, 우리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조금 주식 투자자 입장 좀 쉬었다 주식해도 되겠구나. 이만큼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행 순환변동치는 어디서 발표하느냐?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아, 네.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달에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 네. 우리 가게는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기업은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를 전망해서 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 그다음 앞으로 경기를 전망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근데 이 보도 자료가 굉장히 긴데 뭐 앞은 슬쩍 넘겨버리고 네.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꼭 보시면 돼요. 아, 그 긴 것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 부분만 봐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중에서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지수는 뭐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통계청에서 우리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를 몇 개 고릅니다. 네. 대표적으로 7개인데요. 뭐 재고 순환 지표라고 그래도 뭐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가, 출하입에서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이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 심리하고 기업 심리 지수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기계류 출하 지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융 변수로 코스피,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제가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에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거 7가지가 경기에 선행하니까 이런 7가지 경제 변수 변동폭을 고려해 가지고요. 선행 지수라는 걸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계청 보면은 선행지수가 2015년 100 기준으로요. 네. 계속 뭐 매달 얼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월 보면 129.9로 나와 있어요. 네, 129.9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선행지수라는 것은 이 지수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는 커지니까요. 지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행지수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면은 주 보면은 네. 주애가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을 선행지수 작성할 때 제거했다. 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추세 요인을 제거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작성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단어도 길어? 이렇게 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지표를 볼 때는 꼭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추세 요인 이런 거를 알아야지 경제 지표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자.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그러면은 도대체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추세 요인, 뭐 순환 요인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에 이 4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 요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림에다 우리나라 그 GDP하고 계절 조정 GDP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GDP 보면요. 4분기에는 증가했다가 1분기에는 감소하고 계속 이렇게 톱니처럼 장기적으로 증가하지만 4분기에 증가했다가 1분기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GDP가 뭐라고 배웠어요? GDP요? GDP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당황하잖아요. GDP라는 것은 GDP 띄워주세요.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뭐 일정 기간 생산한 제한 서비스 시장과 뭐 합의라 이렇게 정의된다. 네. GDP는 생산 측면에서 작성하고 수요 측면에서 작성하고 분배 측면에서 작성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4분기에 증가했다가 1분기에 감소하는 거는요. 4분기에 주로 농업 생산이 GDP에 잡힙니다. 아. 4분기에 농업 생산이 증가했다가 1분기에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의 그렇죠. 뭐 수요가 뭐 생산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소비가 또 4분기에 많이 했다가 1분기 줄어드니까요. 네. 이 GDP 보면은 4분기에 증가했다가 1분기에는 감소해 버려요. 그럼 이거 가만 놔두면은 매년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절 조정 GDP라는 걸 작성해요. 네. 이게 이제 계절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불규칙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외생적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밖에 못 나갔죠. 소비 못 했죠. 소비 못 하니까 기업도 생산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규칙 요인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계절 조정하면은 계절 요인하고 불규칙 요인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구정할 때 우선 계절 요인하고 불규칙 요인 제거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에 그 계절 조정 GDP라고 그려놨습니다. 특별한 네. 사건이 없는 날 계절 조정 GDP는 1분기 올랐다가 2분기에 감소한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몇 % 성장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추세 요인이 뭐냐. 이 경제 지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클수록 우리 GDP도 늘어나고 우리 생산 소비도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 것 보고 뭐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경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경기는 이 장기적인 추세가 있는지 추세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추세 요인을 통계적 기법으로 제거해 버리면요. 순환 변동치라는 게 나와요. 아, 순환- 이 요인들을 다 제거를 했으니까 좀 더 좀 정확하게 그렇죠. 경기를 판단할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 그 선행지수 보면은 이 표에서 보면은 계속 대체로 증가한 게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니까 이걸 보면 야, 경기가 계속 증가하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경기를 해석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는 증가하니까 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추세 요인을 제거해 버리고 이 순환 변동치라는 걸 작성해요. 아하.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환 변동치라는 게 순환 변동치까지 계속- 보니까 계속 상승하지는 않네요. 계속 뭐 일시적으로 5, 6월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 네. 감소하고 있죠. 네. 이게 뭐 여기는 작년 6월 통계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딱 6월을 정점으로 이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있죠. 이거는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아하.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 네. 그다음에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수치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뭐 이런 수치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네요. 보기 편하네요. 예,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정점이 경기 정점에 처음에 그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왔지만 7개월 선행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 치고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도 시차를 두고 나빠진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점이 경기 저점에 6개월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만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미리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기 그 P하고 T라는 게 적혀져 있는데요. 네. 예, P는 피크 경기 정점이고, 그 다음에 T는 경기 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만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보면은 아직 통계청에서는 최근 경기 정점, 적점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작년 6월이 선행지수가 정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미리서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소비도 안 되고 기업들 생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 수출마저 감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고 특히 그 투자하신 분들은 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셔야 돼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또
구독 애청자라고 그러나요? 구독자 네. 몇 분하고 점심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 좋은 종목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떻습니까? 이 경기가 나빠지면 다 같이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좋은 애플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네. 우리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종목 아닙니까? 작년 그 6월 달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선행지수가 제가 꺾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안 사고 6만 원이나 지금 5만 원대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아,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왜 이렇게 이름만 긴 것 같고 어렵지라고 했는데, 이 선행종합지수,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추세적인 요인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여러 가지 계절 요인, 불규칙한 요인들이 참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6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올해 9월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게 경기를 좀 선행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주가와 관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높은가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물론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에 고점을 치고 코스피도 3,300 넘었다가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 떨어지면서 특히 지난 9월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계속 떨어졌는데요. 코스피도 2,150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하고 같은 방향이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좀 늦게 발표하니까 좀 늦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증권사가 이코노미스트들,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들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제지표 중에서 하나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모델로 예측해 보니까 작년 6월 정점 치고 하반기는 떨어지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모델로 주가도 전망할 수 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게 예측 오차가 적느냐.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걸 예상해 보니까 예측 오차가 가장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제가 예측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언제 오를 것인지 이거는 참 미래가 불확실한데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자료를 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오늘 또 제가 어떤 증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OECD 선행지수가 우리나라께 작년 5월을 고점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OECD 선행지수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통계청은 6월 정점으로 떨어졌는데요. 그건 5월 정점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과거 떨어지는 구간 평균 구해 보니까 내년 1, 4분기쯤에 저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제 예상치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저점은 그럼 OECD 관련해서나 이것저것 봤을 때 내년 초 즈음이라고 할 내년 수가 있을까요? 1분기쯤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가 그거는 봐야 되는데요.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측할 때 우리나라가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예상합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1년 차이예요. 미국도 지금 10년하고 2년 차이가 역전돼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채권 시장이 경기를 미리서 예측해 주거든요. 네.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면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면 단기 금리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못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이거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5개월 정도 선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를 예상해 보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방향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올 7월, 8월에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 보면은 올 12월, 뭐 1월, 내년 1월 이 사이에는 선행지수가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9월하고 10월은 오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마 내년 2, 3월에는 5개월 정도 시차를 고려하면 오를 수 있다. 이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아까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마 11월, 12월 내년 1월 가면은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떨어지면서 예, 주가도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일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 1월에 그 저점을 친다면은 아마 2, 3월 가서 예, 다시 그 주가가 오르기는 오를 텐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 주식 투자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경기를 좀 가늠해 보고 주식 투자에 많이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순환 변동치?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 다시 한 번씩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또다시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죠. 3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퀴즈는 무엇일까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어디서 발표하느냐? 예. 네. 뭐 우리나라 통계를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고 통계청에서도 발표하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합니까? 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일까요? 통계청일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